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왜 태어난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가를 또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막연히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 인간이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라는 것은 내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나의 성향에 맞는 기대를 타인에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가 어긋나게서 오는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또는 나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 또는 조직에서의 갈등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던하게 소 닭 보듯이 보는 형태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하고 관계를 맺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놀라울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부 시작합니다. 네, 저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잘 나타내고 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심리검사가 WPI라는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WPI 심리검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리얼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로맨티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는 성향의 각각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 각 성향의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임 선생님은 어떤 성향이나 어떤 단어인가 자기한테 딱 꽂히십니까? 딱히 매칭이 안 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언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런 분들을 되게 리얼리스트라고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리얼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뭐라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감을 획득한다라고 하는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항상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긴장을 하고 항상 그 부분에서 내가 좋은 인상을 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사시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중요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잘할 때 중요한 게 너 착하게 행동해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착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무엇보다 부모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본인이 성질이 나더라도 성질을 표현하지 않고 참아야 되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마음도 가지고 지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이 자기를 보는 기준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는 기준에 자기를 맞추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감이나 자기 성찰이 조금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심리적 여유가 사실 없어요. 그게 그걸 남들한테 또 노출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드니까 항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지만은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정감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하면 반성문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다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남들한테 좋다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이 리얼리스트 성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압력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요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번듯하게 보여야 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안 되면 거의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문화거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은 넌 죄인이다. 이게 리얼리스트한테는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럼 저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 내.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뭐든지 된다는 게 배금주의 사상이라는데 그렇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엉뚱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너무 튀지 않게 남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그걸 이제 심지어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그래. 배려해야 되고 순응해야 되고 모범이에요. 처음에 이 연구를 할 때 한 10년 전쯤에 얼마나 재밌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받고 싶고 또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막 이야기할 때 오죽했으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배려라는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나온 걸 보고, 야, 지금 리얼리스트가 득세하는 이 상황이 됐구나. 소속감을 통한 안정이죠. 그렇죠. 사회적인 교육 체계를 통해서 좀 습득되는 경향이 있는 게 않습니까? 그게 섭득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리얼리스트 성향이 아까 이제 여기 말씀한 대로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틀에 충실하고 큰 변화는 새로운 시도를 회피한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 플러스 아까 제가 설명한 번듯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번듯하게 보이는 것을 뭐로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시작했냐면 자기가 어디 소속돼 있는가, 내가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느 소속돼 있는가. 소속의 가장 처음은 뭐로 우리는 시작하죠? 가정. 그렇죠. 어느 집안. 네가 어느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이래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소속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집안 부끄럽지 않게 밖에 나가서 행동 잘해 라는 게 이제 가장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이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번듯한 학교. 지금은 사실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대학교까지 번듯한 학교라는 개념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대학은 번듯한 학교 소속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보다 더 번듯한 게 바로 직장이죠. 그게 이제 나를 나타내는, 특히 리얼리스트한테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딱 리얼리스트 성향만 있고 다른 성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성향은 5가지는 한 사람한테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주된 캐릭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아까 여러분 프로파일 봤듯이 리얼리스트가 주된 캐릭터, 가장 높은 캐릭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로맨티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고, 휴머니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이디얼리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에이전트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리얼리스트 성향이 가장 주된 캐릭터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성으로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요,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2가지 성향, 3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웬만큼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리얼리스트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리얼리스트 성향이 없고 로맨티스트 성향만 있으면 엄청나게 신경질적이고 까칠하고 또 성질 더럽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스윗하고 그러면서 예민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감수성을 다 참고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휴머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얼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감성이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이는 감정 표현들 보면 엄청나게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뚜렷이 잘 드러나고요. 그 로맨티스트 성향이
사실은 뭐하고 같이 결합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났냐면 로맨티스트와 리얼리스트 성향이 같이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동네 골목마다 노래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주 가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할 때 뭐 이태리도 이야기하고 멕시코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많고 또 그거를 사람들이 즐겨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뭐 위지 삼국전에 보면 동의전에 보면 음주 가무에 능하고 밤새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데 좋아한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맨티스트 성향을 기본으로 하고 그거를 현실에서 리얼리스트 성향은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착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필요로 하고 참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튀지 않고 조용히 숨어있는 듯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이 로맨티스트를 기본으로 한 리얼리스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희노애락 이게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카멜레온 같은 상황 적응력을 발휘해서 시대의 변화, 대세를 추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스트는 대세가 뭔지 분명하면 그걸 그냥 돌려가 풀면 돼요. 4차 산업혁명 좋아 그럼 4차 산업혁명 근데 그게 뭔데 몰라 상관없어 그냥 가 이런 것이 리얼리스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대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리얼리스트는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 해 사람들의 이 불안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대세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냥 네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도 아니야 천하의 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알아야 돼 라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리얼리스트의 삶을 지향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나라 중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휴머니스트를 기반으로 해요. 거기에 플러스 리얼리스트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관시 이야기하면서 아무나 만나면 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리고 중국 사람들 또 때로 다니잖아요. 때로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인 걸 알게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휴머니스트 맞다라는 걸 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에이전트 성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리얼리스트로 살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얼리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얼리스트로 살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혁신 주장을 하고 이 컨티뉴스 임프루먼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향하는 삶의 기본 방향 내지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로맨티스트가 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쫓아가게 되면 이거 거의 발작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일찍 죽었죠. 예, 더 일찍 죽었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었고요. 아마 알바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빌 게이츠는 아마 한국에서 살았으면 아버지가 변호사였으니까 서울대에 중퇴한다고 할 때 아버지랑 싸우다가 아버지가 아마 이 골프채 휘둘러 가지고 죽도록 얻어맞다가 결국에 학교를 끝까지 다니고 본인은 비즈니스 하는 걸 접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토양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고려를 우리 꼭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서 심지어는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와의 갈등. 그 아버지는 멀쩡하게 뭐 이러면 될 만한 알만한 분일 수도 있고 또 대학 교수거나 뭐 병원장이거나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인데 자식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인간관계에 다양한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얼리스트는 어쩌면 각각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 비교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고 웬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인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리얼리스트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캐릭터나 테이스트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분이 되는데, 재밌게도 대한민국의 조직의 가장 큰 놀라운 마법은 각각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조직에 딱 들어오면서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3년만 지나면 로맨티스트는 거의 리얼리스트로 변신을 시키고 휴머니스트는 조직에서 휴머니스트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도 리얼리스트로 변신시키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와 리얼리스트로 변신을 시키는 이런 놀라운 변신술의 마법이 작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조직이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 네가 네 특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조직에서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맨티스트가 안타깝게도 로맨티스트가 자기 특성이 뭔지 또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요, 조금씩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요, 워커홀릭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그 사람이 일을 사랑하면 조금씩 일하는 로봇으로 변신을 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기되는 심리 상태로 돼서 어느 순간에 유기견의 모습을 인지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하는 로봇가 되고 집에서는 유기견이 되니까 밤이면 밤마다 쓸쓸하게 골목을 헤매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지낼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거를 제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왜 인간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이고 얽히고 설킨 게 많아지고 하는가?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쟁력이 있는 인더스트리가 섹스 인더스트리인데 그 섹스 인더스트리가 세계 6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대. 우리 경제 규모와 거의 비슷하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마 거의 유일할 거래요. 예, 저는 개개인이 자기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개인이 그걸 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개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가가 진짜 생각을 한다면 그거부터 인정을 해줘야지, 엉뚱하게 마치 누군가를 또는 소수를 또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수의 삶을 국가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독재적인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믿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방송에서 그 소리를 했다가 방송 출연 정지당했어요. 예. 어쨌든 로맨티스트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상당히 필요하고, 여러분 조직에서 로맨티스트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로맨티스트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시고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요, 그러면서 항상 나름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로맨티스트는 여성의 분들 중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성도 많지만은 여러분 이 좋은 조직에 들어오는 남성이라면 로맨티스트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결코 적들이 나의 본성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마음으로 지내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존재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내 마음 네 알지? 서로 안다라고 이 공감할 때 그것이 살아가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눈빛으로 말해요. 이게 다 로맨티스트 분들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읽어주세요. 말 안 해도 읽어주세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의 기본 정서는 민감하고 불안정하고 여성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어 상당히 멜랑콜리한 정서가 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어느 분이 이분이 예술적인 감수성이 있는 멜랑콜리함을 느끼겠어요.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도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니까 참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죠, 그죠? 예, 그걸 참고 그걸 그냥 막 참고 지내시면요, 암 생겨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 선생님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으세요?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음악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소극적이시네요.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은 남들한테, 어떤 분들 같으면 장비병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면 음악 한다고 또 뭐 앰프 뭐 그거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셨어요?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컬렉션을 하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 중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남들이 알면 왜 그런데 뭐 돈을 많이 쓰냐, 뭐 네가 그럴 거냐 해서 그런 걸 가능하면 안 알려줘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분 보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앰프, 그 다음에 카메라,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뭐 운동화를 수집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컬렉터하는 그런 특성으로 본인의 충족되지 않는 감수성을 충족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각 분들마다 희한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통한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앤가 놀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경이감을 느끼는 경험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경험이 적은 사춘기 소녀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걱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을 항상 깔고 있어요. 그래서 로맨티스트가 리얼리스트 성향이 강해지면 이 불안의 안정적인 직업을 찾거나 안정된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처럼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어느 순간에 뭐 안정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안의 정서는 안정을 지향하는데, 여기에서 갈급함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조직에서 그거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조직에서 그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는, 조직에서 발달한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는 어떤 활동이죠?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먹고 죽자, 먹고 마시고 죽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조차 별로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특히 52시간이 되면서 더 많은 이 사회에 유기견과 유기묘를 양산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건 조직에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일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외적인 모습은 아름다움이나 경제적 부유함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두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이런 로맨티스트 성향 플러스 리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세계 최고 또 번듯하게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세계 최고 번듯한 거는 중국 애들도 비슷하게 취급하는데,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출장 가시면 호텔 가면 뭐 5성급 호텔인데 뭔가 거대하게 채워놨는데 보면 뭔가 좀, 예, 참 썰렁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게 휴머니스트의 허장성세
이렇게 하면 또 휴머니스트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휴머니스트 분들은 상당히 없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휴머니스트는 이렇게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는 걸 견디시지 못하고 벌써 이미 뭐 다른 분주한 거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은 벌써 있다가 정치권으로 나갔거나 그와 비슷한 활동을 하시러 가시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휴머니스트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감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지랖이 높고 이것저것 다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서 뭐 인사하고 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조직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으면 꼭 눈에 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사교적이에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표현력, 순발력, 인기응변 이런 거 잘하세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분들은 저를 만나면 꼭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어머님 어떠시냐, 뭐 이런 질문할 때 왜 묻지?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휴머니스트 모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넓은 인간관계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일을 할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맞을 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휴머니스트가 성과가 좋은 거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즐겁다라는 걸 성과로 하지, 실제의 성과는 참 그 시기에 네. 제가 연구원들하고 일을 할 때 휴머니스트 연구원이 맡아서 일을 할 때는 항상 제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확인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돼가고 있냐? 그렇게 확인을 더 이상 하면 괜히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잘 돼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니?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까지 했니? 그게요,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썼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가 이제 돌아버리죠. 그때 쓴 거 가져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가져왔는데, 휴머니스트는 쓴 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진짜 앞에 한 이 몇 구절 써놓고 본인이 진짜 고민해서 했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발로 썼니 손으로 썼니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WPI에 대해서 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알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휴머니스트를 상당히 많이 작사를 내는데 절대로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휴머니스트는 작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 로맨티스트는 작사를 내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로맨티스트는 결코 야단을 치면 안 돼요. 결코 야단을 치지 말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할 때 가장 잘 먹히는 사람이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리고 로맨티스트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그래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항상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이미 80~90% 정도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완벽한 걸 하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 성향도 로맨티스트한테 있어요. 그래서 로맨티스트한테는 그냥 시간 날짜만 딱 정해주고 그까지 완성되든 안 되든 그까지 돼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대개는 놀라울 정도로 잘 가져와요. 그리고 로맨티스트한테는 일을 시킬 때는 그거를 그냥 무작정 찾아 맨 땅에 헤딩해 라는 게 아니라 샘플 보고서 같은 거 뭐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르는데 샘플이 되고 기본적으로 절차가 뭐다라는 거를 딱 알려주고 요거대로 해오세요 라고 하면 거의 감동적인 수준으로 해오는 게 로맨티스트인데, 휴머니스트한테는 그냥 하겠다고 그래도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일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해야 될 위험성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휴머니스트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본인들도 일 잘하는데. 근데 휴머니스트는 누구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건 잘하는데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덜렁대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신기하게도 뭔가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당이라는 걸 잘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직에서 휴머니스트가 상당히 구박을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처음에 업무 시작할 때는 휴머니스트가 구박을 좀 받는데 조직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번듯하게
지가 일한 거를 생색내고 지가 일 안 해도 일한 거를 생색내는 대표적인 분들이 휴머니스트예요. 그래서 비슷한 동기들 중에서 같은 동기의 휴머니스트 성향이 뚜렷하신 분이 있죠. 네. 그분이 지금 십몇 년 지났으니까 이 조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못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잘 나갑니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로맨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불공평해. 그래서 쟤는 뭐 압으로 했나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다. 그럴 때 휴머니스트 분들은 상당히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재밌는 건 이 휴머니스트 보스, 그러니까 보스가 휴머니스트고 밑에 로맨이 있다. 이럴 때는 로맨은 거의 돌아버리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로맨의 이 섬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휴머니스트 보스는 조금 나약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추진력이 없거나 얘가 내한테 불만이 있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일하는 데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를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로맨티스트가 감성적인데 구박을 받으면 되게 저 이 회사에 못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휴먼 상사를 모시고 있는 이 로맨 분들이 스트레스 받다가 거의 회사 그만두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복잡 미묘한 감정에서 조금은 둔하세요. 아니 걔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단 말이야? 네, 거의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아니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볼 때 이건 진짜 저분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 툭 했는데 그걸 받는 로맨티스트 입장에서는 거의 수류탄 던지고 가놓고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휴머니스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요. 그래서 머리보다는 몸이 더 빨리 돌아가게 되고 엄청나게 행동력을 보이는데, 이 산으로 가자! 아, 이 산 아니고 저 산인가 봐! 저 산 가자! 뭐 이렇게 될 때는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쫓아가다가 나중에 니는 가라! 나는 가는 척만 하겠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한 이벤트를 강조하고 조직과 관계에서 권위를 보이고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남들한테는 상당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허당이 밝혀지면 그 조직이 망하는 지름길을 가게 됩니다. 휴머니스트 플러스 리얼리스트 성향이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뭐 가오를 내세우는 듯한 모습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좀 음흉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음흉한 게 아니라 휴머니스트와 리얼이 있을 때, 특히 또 리얼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마치 음흉하게 항상 느껴지고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뒷거래에 능하고 암흑가의 보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누가 연상이 딱 되세요? 휴머니스트요? 유비. 유비를 휴머니스트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잘못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비는 리얼리스트고요. 휴머니스트의 성향이 보이는 삼국지의 영웅은 송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맨티스트는 누굴까요? 네, 조조예요. 조조하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뭐냐면 잔머리의 대가 이러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와 비슷한 잔머리의 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MB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 성향으로 분석하면 MB 같은 경우는 로맨티스트 플러스 에이전트 성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로맨티스트 플러스 에이전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 그 다음에 MB, 그 다음에 놀랍게도 박근혜, 이 세 대통령이 로맨티스트 플러스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는 그 일이 뭐로 꽂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뭐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거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빼돌려서 부자가 되겠다는 꽂히는지 아니면 나의 머리를 잘 관리하겠다는 거로 꽂히든지 꽂히는 거에 따라서 거의 아주 꼼꼼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 이거로 나타난다는 걸 알면 뭐에 꽂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얼리스트는 참 안타까운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에요.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선생인데, 여러분이 우리는 연암 선생하면 그분이 참 잘 살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암 선생은 집안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일기를 쓴 그 당시에 청나라 수도였던 연경으로 사신을 따라가지고 가는 그 여행기가 열하일기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는 열하일기를 한글로 썼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걸 다 한자로 썼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된 것 자체가, 원문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경쾌하니까 그걸 번역된 거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도 스스로 더 재밌게 생각을 했거든요. 열하일기 그 3권인가 4권으로 통째로 번역된 건데 읽어보시면 진짜 재미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연암 선생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조선시대 때 이 왕조시대 때 권위적인 시대에 아이디얼리스트가 살아간다라는 거는 거의 진짜 남들이 보면 미친놈 미친 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이 벼슬을 준대도 싫다고 그러고, 오죽했으면 그 열하일기에 보면 본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으니까 빨리 쌀 좀 보내주라야 하면서 친구한테 쓴 편지가 나오는데, 본인이 혼자서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부분은 열하일기를 쓴 것도, 이 부분은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알게 된 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뿌듯함을 느끼는 성향의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상주의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돈키호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그냥 빠지니까 상당히 에고이스트적인 성향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뻑하는 성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잘난 척한다. 잘난 척하고 꼴값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니 잘났다 생각하고. 한데 뒤통수 딱 맞기 딱 좋죠. 예. 제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걸 이렇게 저희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서 언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는데 20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WPI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 인생을 저한테 적용해가지고 확인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성을 중시하는데 약간 자뻑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잘났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렇다고 남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쁜 짓은 안 해요. 근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리얼리스트로 살 때는 불안한데, 옆에서 어떤 인간이 돈키호테식으로 좀 티그나하고 자뻑으로 지내면 얼마나 꼴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자식 빨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 이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이 조직에 저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었어요. 예, 이게 항상 과거형으로 나와요. 현재 있기는 참 쉽지 않아요. 다른데 파견 나가겠죠. 그렇죠. 외국으로 보내든지 뭔가 불편해요. 근데 뭐가 불편한지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못해요. 예, 그게 그분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유를 추구하고 관행이나 의무망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조직의 높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사고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관리자의 위치에 되면 조직의 논리나 관리에는 취약해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혼자 놀게, 멀리 보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일어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그분이? 네. 예, 왜 멀리 나갔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서로 편하게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분이 살아나면 그 멀리 떨어져 나간 기회를 해서 그분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면 그분의 삶이 더욱더 발전되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고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내가 유배를 당했구나, 여기서 유배를 당했으니까 그래 좀 더 학문에 힘써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뭐 새로운 공부를 하면 정약용 같은 선생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골프나 치면서 보내자 이러면 그냥 골로 가는 거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면 이분은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일을 통해서 본인의 성취감에서 존재감을 획득해요. 업무가 인간관계에 우선하고요. 결과, 지향적이고 성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본인이 유능하다는 걸 인정받고 또 자기가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타일이 상당히 강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 자기 일하는 걸 개입하는 거를 자기에 대한 무시나 불인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더라도 표현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언젠가 안갚음을 희한한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저 사람이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뒤끝이 오래 가요. 예.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에 관심이 있는데 정작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이거나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그 모든 원인을 인간관계로 돌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꼭 응징을 하려는 특성이 되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일은 일로 풀어야 되는데 일을 꼭 사람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이런 특성이 왜 나타났을까? 이게 아직도 제가 해결을 못하는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업무가 본인 털과 맞을 때는 추진력을 보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단정적이고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여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선호하나 자신의 프레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틀하고 맞을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기 틀하고 다를 때는 갑자기 배째라 정신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일이든 취미든 상당히 강박적인 오타쿠 성향을 보여요. 오타쿠 성향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애들 용어로는 덕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규어 같은 걸 이런 걸 모은 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사실 여러분 중에서 이 오타쿠 성향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분 아침에 제가 딱 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책이 재밌는 소설인가 싶어서 저는 인간을 관찰하는 게 일이니까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있고 수식이 있고 도형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물리학 책을 보고 있는지 기하학 책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덕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조직에는 덕후가 많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덕후와의 의사소통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하실 일은 덕후가 혹시 오면 너가 잘하고 있다. 너가 진짜 잘하고 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덕질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쪽 동네에서는 덕후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강박적이나 이 결벽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덕후가 상당히 거의 천재적인 뭔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네에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더라도 그 덕후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스타트랙이라는 영화 혹시 보면 거기에 보면 스포크라고 하는 친구 있죠. 그게 이 에이전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상당히 배제된 채로 이성과 논리로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데 여러분 조직에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삼성전자에 그런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고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은 못 만들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나이가 많이 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의 각각의 성향을 이야기를 쭉 해드리니까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너무 다 한 선생님께서는 혹시 덕후 기질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에이전트 성향이 상당히 있으신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커버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에이전트 성향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사는데 혹시 따님 있으세요? 네, 딸도 있고 아들. 근데 따님이 상당히 여성적이세요? 아니면 애가 털털하게 잘 지내요? 엄청 여성적.
따님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직 5살이.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그러면 5살이면 상관이 없는데 언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기냐면 애가 보통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이제 얘가 진짜 이런 애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그럼 그 전에라도 로맨티스트 성향하고 본인하고 어떠냐라고 하면 따님 보고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본인처럼 잘하게 하려고 절대로 하면 안 되세요. 내 딸이니까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내게 행복을 줘. 이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딸이니까 너는 공부를 그냥 안 해도 그냥 잘 지낼 수 있고 뭐 100점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학교를 가주는 것만 고마워. 이 마음으로 지내시면 돼요. 예. 이거 처음에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데요. 특히 이 에이전트 성향이 있는 엄마는 나중에 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선생님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왜 태어난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거는 내가 어떤 성향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에서 그 답을 찾는 단서를 먼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가를 또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주위에 막연히 어떤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는 것 같다면 그 사람하고 내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막연히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 인간이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라는 것은 내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나에게 나의 성향에 맞는 기대를 타인에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가 어긋나게서 오는 내 감정적인 동요라든지 또는 나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 또는 조직에서의 갈등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무던하게 소 닭 보듯이 보는 형태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하고 관계를 맺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놀라울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더 궁금하신 분은 아마 오늘 워크숍에 참가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저희 책, 제가 쓴 책이라 책 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란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마음 읽기,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오늘 이 이슈와 관련된 거를 여러분 스스로 좀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진짜 이렇게 열심히 강의에 또 세미나에 워크숍에 참가하시는 분, 제가 웬만한 조직에 가봤지만 처음이거든요. 그거에는 우리 김 선생님의 이 참을성과 성실한 답변이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김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